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인 시청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습겠지만 전 이런 글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둘 키우는데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남들 앞에 충격적인 사연이라고 글을 보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자식 키우는 게 참 허무하고 덧없다 싶으실 텐데 또 그런 자식이 있으면 고마운 자식이 있는 법이니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두 아들을 키워온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후로 저는 더욱 제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중 둘째는 누구보다 저에게 듬직한 자식이었습니다. 딸 같은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둘째는 남편 살아생전부터 제게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늘 제 일을 도와주고 애교도 많고 세심한 덕에 저는 둘째 덕에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살갑던 둘째는 남편이 떠나고 허전해하는 저를 알뜰히 살펴줬고 그래서 그런 아들 덕분에 저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빨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둘째는 혼자 된 제가 걱정되는지 틈날 때마다 절 찾아와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그래봐야 겨우 20 남짓한 어린 나이이고 타지에서 하는 대학 생활로 시간이 없을 텐데 굳이 찾아와 엄마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속이 깊고 듬직한 아들이었죠. 제가 자꾸 둘째 얘기만 하시니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둘째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큰아들이 든든한 둘째 아들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 저나 남편은 둘째보다는 첫째에게 더 기대가 컸어요. 아무래도 처음 가진 아이라 그만큼 손도 많이 타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장남이다 보니 어린 둘째보다야 첫째 아이에게 쏟는 기대와 사랑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잘 키우려 노력했음에도 첫째는 저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날 때부터 순하고 얌전했던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영 엉망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다 싶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손쓸 도리도 없이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성인이 되었다고 머리가 자랐다는 건지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 겁니다. 뒤늦게 사춘기가 온 것도 아닐 텐데 다 큰 자식이 왜 저렇게까지 반항하는지 마치 일부러 저희 눈에 벗어나려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경찰서를 드나들며 남편이나 저나 속을 많이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무렵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고 저는 그 일로 첫째 아들이 조금은 철이 들지도 모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아버지가 떠난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런 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속만 썩다 떠난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은 건지 아들은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장남이라며 더 막무가내로 굴기 시작했어요. 엄마인 저는 별로 무섭지 않고 그나마 혼내던 아버지는 안 계시니 더 무서울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집안일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려는 듯 집안을 휘젓고 다니던 첫째 때문에 저는 더 심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럴 때 일찍 철든 둘째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둘째 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절 위에 버티고 서 있어 줬거든요. 그래서인지 첫째 아들도 제게 쉽게 함부로 하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만약 그때 둘째마저 없었더라면 전 어떻게 됐을지
아마 저 혼자 첫째 아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둘째 덕분에 저희 가족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동생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는 듯 보였죠. 그러다 둘째가 자기 형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정이 생긴 둘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제 곁을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보다 저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고 이전처럼 매일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당연한 일이었고 저는 섭섭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첫째가 그 틈을 타 또 저를 힘들게 했죠. 아직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저더러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유산 좀 미리 줘요.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눴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유산을 미리 달라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산을 달라는 거야? 어디 자식이 부모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애초에 엄마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해줬어야지. 엄마는 자식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지. 그래야 나도 장가를 가든 사업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받은 거 하나 없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네 동생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바라고 알아서 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유산 얘기를 해? 너 네 아버지 없다고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젠 어미가 우스워 보여? 이러다가 엄마가 성훈이한테만 다 줄까봐 그러지. 엄마가 성훈이만 예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결혼도 그 자식이 먼저 했는데 이러다 엄마가 손주 핑계로 성훈이한테 재산 다 물려주면 난 어떡하라고?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는 거지 내가 왜 성훈이만 챙기니? 괜히 죄 없는 동생 핑계 대지 말고 제발 네 앞가림 좀 해라.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부모 유산이나 탐내는 게 제정신이니? 사지 멀쩡하고 앞날창창한 자식이 자기 힘으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유산만 바라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한 둘째한테만 유산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첫째는 유산 문제로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결국 둘째 아들이 또 나서게 됐습니다. 형이 자신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욕심을 가졌는지 알고 먼저 나서서 형을 달랬죠. 형, 나는 돈 욕심 없어. 유산 같은 거 받을 생각 해본 적 없고. 형이 원하면 유산은 형이 다 가져가. 원래 부모님 유산은 장남이 받는 거잖아. 그 말 진심이냐? 정말 돈 욕심 없다고? 그래, 진심이야. 내가 다 양보할 테니까 너무 엄마 괴롭히지 마. 엄마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 얘기 꺼내는 건 좀 그렇잖아. 안 그래? 결국 나중 되면 다 형 거 될 건데 뭐가 걱정이야. 둘째가 장남이라며 큰애 편을 들고 형을 달래는데도 첫째는 자꾸 조급해하며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둘째가 나서서 그런지 그 뒤로는 대놓고 절 괴롭히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런 첫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늦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던 첫째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라는 아가씨가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 어디서 철없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걱정했더니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는 건지 그 아가씨를 만나고서부터 첫째 아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전처럼 성질을 부리지도 않고 말썽을 피우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생각 없이 살던 아이가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하는 게 보였죠. 저는 철없는 첫째 아들을 길들인 그 아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거기다 그 애는 저에게도 참 잘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인데도 저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종종 선물이며 안부를 물으며 예쁜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마침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건지 며느리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두 사람은 급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제가 바라던 대로 정은이는 제 맏며느리가 됐죠. 그런데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계획에 없던 결혼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준비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지만 그동안 모아둔 게 없으니 결혼을 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와주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먼저 결혼한 둘째네가 결혼할 때 제게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워낙 알아서들 잘하는 아이들이라 각자 모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또 둘째네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기특한 아이들이라 부모님에게 부담 끼치기 싫다고 어려워도 자기들 형편껏 알아서 해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큰아들만 도와주게 되면 둘째네가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 사정 얘기를 꺼냈더니 둘째가 흔쾌히 형을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걱정을 덜고 첫째 아들의 결혼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덕분에 첫째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둘째도 걱정 안 끼치고 잘 지내는 듯 했어요. 그땐 자식들도 잘 지내고 덕분에 제 걱정도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휙휙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자식들을 장가 보내고 별일 없이 지내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첫째와 며느리가 또다시 은근슬쩍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들어올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나이인데 슬슬 재산 걱정해야지. 우리가 너무 안일해서 좀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고 똑똑하게 처리해야 엄마가 손해를 덜 본다고. 맞아요, 어머님.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저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이득을 보시면 좋잖아요. 그래?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엄마 나이가 있으니까 연금이다 뭐다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엄마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그 혜택 다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은 미리 내 앞으로 돌려놓고 우리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는 거지. 그럼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엄마가 비싼 세금 낼 일도 없는 거야. 엄청 좋지? 글쎄다.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성훈이와도 상의해야 하지 않겠니? 걔는 왜? 어차피 걔는 돈 욕심 없다며. 둘째가 아무리 유산 욕심이 없다 그래도 벌써 너한테 증여하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첫째는 미리 유산 증여를 해놓으면 손해가 덜하다고 미리 증여를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고 부쩍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그 정도로는 신뢰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핑계를 대며 큰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호주에 가서 장기 근무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많이 의지했던 둘째가 멀리 떠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헛헛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러자 그때 허전한 제 마음을 맏며느리가 챙겨주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었던 아이라 애들이 결혼해서도 저는 큰며느리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힘든 시기에 챙겨주니 큰애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둘째네가 호주로 떠나고 어느덧 2년이 흐르자 큰며느리가 제게 둘째네 다녀오지 않겠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둘째 사방님 보고 싶으시죠? 벌써 2년이나 못 봐서 어떡해요. 보고 싶지. 늘 보고 싶지. 어떻게 안 보고 싶겠니?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지 뭐냐.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그 빈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죠. 어머니께서 둘째 서방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도 다 아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호주를 말이냐? 예, 들어보니 호주가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아드님 보고 싶으실 거고 나이 들어서 비행기 더 힘들어지시기 전에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호주로 둘째 아들네 집에 다녀오라는 큰며느리의 제안에 솔깃했지만 오가는 비용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가는 게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큰애가 자기들이 모든 경비를 부담할 테니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돈 때문에 걱정이면 경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대신 이번에 가시면 좀 길게 있다 오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기도 하고 오며 가며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이번 가시면 오래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낼 곳이야 자식네 집이 있으니까 숙박비는 걱정 없잖아요. 그동안 떨어져 있던 걸 생각하면 아마 동서도 어머니가 오래 계시길 바랄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동서한테 얘기 꺼냈더니 동서는 좋다고 그러던걸요? 그래? 둘째네가 그랬어? 그럼요. 둘째 서방님도 어머님 뵙고 싶은지 벌써 공항에 마중 나올 생각이던데요? 벌써 얘기까지 다 했는데 괜히 실망하게 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당장이라도 둘째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괜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었던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아이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첫째네가 복잡한 호주 비자 문제를 다 해결해준 덕분에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호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 오랜만에 만난 둘째네와 행복한 생활을 하다 돌아올 수 있었죠. 둘째와 1년이나 같이 있다가 돌아가면 보고 싶은 마음이 덜할 줄 알았는데 오래 붙어 있다 다시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 더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또 첫째와 오래 떨어져 있던 생각을 하니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이 나이 먹고 호주로 가서 둘째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첫째 덕분이었으니 그 고마운 마음을 직접 얼굴 보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다던 첫째와 맏며느리, 손주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첫째네 식구들에게 줄 선물과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애들 얼굴을 상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걸음을 재촉했고요. 그리고 첫째네 식구들을 봤을 때 뛰어가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말이죠. 아휴, 어떻게 다들 얼굴이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더 야위었어. 그리고 나 하나 오는데 온 가족이 출동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정은이 너 잘 지냈지? 아이고 내 새끼 지호.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지호는 영상에도 그랬지만 안 본 사이 너무 많이 큰 것 같다.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내가 너희들 덕분에 너무 잘 있다가 왔다. 고맙다 고마워. 다들 잘 먹고 잘 지냈던 거 맞지? 무슨 큰일 있었던 건 아니고? 잘 지낸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물어봐요.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얼른 가요. 아이 잠깐만, 내가 너희 주려고 선물을 사왔는데 여기 이 안에. 엄마, 그런 거 사오지 말라니까요. 필요하지도 않은 거 괜히 집 만들게. 그리고 공항에서 뭘 꺼내려고 해요. 다시 집어넣는데 한참인데. 가요. 가서 엄마도 좀 푹 쉽시다. 어? 그래. 뭐 내가 너희 만나고 반가운 마음에 정신이 없었구나. 그래 가자. 공항에서 첫째네 식구들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제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유난히 말이 없었고 첫째도 서두르는 편이긴 했지만 뭐 그거야 번잡한 공항에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제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첫째 아들에게 제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는 걸, 지금 가는 길이 제 집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너희 밥은 먹었니? 나 기다린다고 못 먹었지? 내가 집을 1년이나 비워서 집에 가면 제대로 해먹을 게 없을 텐데 근처에서 먹을까? 너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살 테니. 밥은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지금 말해야 덜 놀라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엄마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집으로 안 간다니. 왜? 나 없는 동안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너희 얼굴이 야이었던 거야? 뭔데 그래? 큰일이야? 좀 사람이 말하면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지. 뭐 그렇게 주구장창 물어봐요. 엄마 집에 아무런 일도 없어요. 아니, 엄마 집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엄마가 지내실 곳은 원래 살던 아파트가 아니라 요양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설명을 제대로 좀 해봐.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보라고.
예, 정은아. 성준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집이 없다니. 정은아, 네가 말해봐라. 내가 요양원에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죄송해요. 이 사람이 제게 설명하기로. 정은아, 넌 빠져. 어차피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집안일이고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설명해야 해. 엄마, 내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죠? 가만히 있어도 말해줄 건데 왜 사람 신경질나게. 아우. 그러니까 내가 엄마 없는 동안 재산 다 증여받아서 정리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내가 엄마 재산 다 팔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엄마 재산 다 팔아도 엄마 모시고 살 만큼의 형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엄마, 요양원 생각보다 괜찮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밖에서 보는 노인들보다 더 활기차고 쌩쌩해. 거기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비슷한 연세들끼리 있어서 그런가 거기 있는 노인들 생기 있다니까. 엄마도 가서 생활하면 분명히 좋아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요.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보기도 할 거고.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내 집, 내 돈 두고 왜 요양원에 가? 내가 언제 그런 데 가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네가 왜 내 재산을 마음대로 건드니? 너 그거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문제되는 거 몰라? 어디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엄마 재산을 건드려? 나 요양원 갈 생각 요만큼도 없고 너한테 재산 줄 생각도 없다. 내 집으로 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 집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자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허락을 안 하긴 뭘 하네요. 내가 한참 전에 알게 모르게 동의 다 구하고 증여 다 받았는데.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 집 더 이상 없다고 재산 다 증여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 성훈이 보러 호주 가기 전에 비자 신청한다고 도장 찍고 서명하고 법무사 찾아간 거 기억 못해요? 그저 내가 엄마 비자 신청할 때 다른 서류들도 끼워 넣어서 엄마가 서명 다 하게 도장 다 찍게 해서 증여 완료한 거예요. 엄마가 직접 내게 재산 증여하는 거 인정한 거라니까요. 엄마 집 없고 엄마 재산도 내가 다 받았어요.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확인도 없이 그 중요한 일이 그렇게 대충 처리된다고? 그리고 나야 그렇다고 쳐도 성훈이는 걔가 문제 삼으면 네가 받은 거 돌려줘야 해.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눠줘야 할 거라고. 성훈이도 내가 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 찍게 했어요. 물론 엄마한테 한 것처럼 걔 인감이랑 증명서만 받아서 처리한 거지만. 그리고 엄마, 내가 하나 확실히 알려주자면 엄마 지금도 나한테 그 재산 돌려받을 수 있어요. 뭐 증여 취소? 그거 하면 되긴 될걸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했듯이 그 증여 과정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엄마 동의도 제대로 안 받고 또 어떤 건 내가 엄마 인감, 성훈의 인감으로 대신 처리하기도 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위조도 한 셈이고 그래서 엄마가 문제 삼으면 내가 교도소 가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교도소 갈 거예요. 엄만 그러고 싶어요? 엄마 재산 다시 돌려받으려고 자식 교도소에 보낼 거냐고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목숨도 대신 거는데 엄마는 자식 교도소에 보낼 거예요? 엄마는 성훈이 예뻐하니까 난 교도소 가도 된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다 내가 하나 더 알려주자면 증여 문제 삼아서 취소하잖아요. 그럼 세금이 더 나와요. 나야 교도소 가서 그만이지만 엄마는 생돈 날리는 거라고요. 엄마 죽으면 나랑 성훈이에게 줄 재산을 다시 가져가다가 까먹고 자식은 교도소 보내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선택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가야 할 요양원으로 순순히 가시든가 아니면 절 신고하시고 교도소 보내시든가 또 아니면 다시 또 성훈이한테 가세요. 성훈이한테 엄마가 알아서 잘 설명하시고 어떡하실래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아까는 사람 말 끝나기 전에 말하느라 정신없더니 왜 갑자기 말이 없는데요? 이거저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 굴려서 우리 다 같이 생 마감할까요? 엄마 때문에 어린 지호 인생도 끝내버릴까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한 부모가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가 빗나가도 사랑으로 보듬으며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옆에 제대로 된 며느리가 있다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제 자식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아무리 이전부터 엇나간 자식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에게 버림받은 기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신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라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당혹스러운 감정으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그때 첫째 아들은 선택을 위장한 협박을 했어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였고 이미 저에게서 제 재산을 강탈한 후였죠. 그리고 제가 자기를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순순히 요양원에 갈 거라는 걸 알고 하는 협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미 한참 엇나가 포기해야 할 아들도 어떻게든 감싸고 내 자식으로 품어주려 했던 사람. 저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한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는 제 손으로 제 자식을 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또 둘째에게 첫째가 한 짓을 말해 형제간의 싸움을 일으키고 둘째에게 괜한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일 모두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일이라고, 제가 바보 같아서 속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재산 뺏기고 버림받는 인생을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래, 알았다. 그만 흥분하고 요양원으로 가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요양원으로 가. 대신 네가 사정이 넉넉해지면 엄마한텐 재산 그 돈 안 돌려줘도 된다만 네 동생에게는 원래 목 나눠줄 생각해라. 네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성훈이 평생 너한테 양보하면서 살았어. 못난 어미 둬서 형 뒷바라지에 챙기는 엄마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러니 네 동생에게만큼은 꼭 신경 써주길 바란다. 그렇게만 약속해준다면 내가 요양원 들어간 거, 너한테 재산 빼앗긴 거 성훈이에게 말 안 할 거야. 엄마, 당연한 소리라세요. 성훈이는 제 동생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성훈이는 제가 챙기죠. 엄마, 제가 성훈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르세요? 성훈이도 저 잘 따랐고 저 성훈이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만 있다면 돕고 싶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건 제가 약속할게요. 네 말만으로는 내가 못 믿겠다. 정훈이, 너도 나랑 약속해라. 네 남편 꼭 동생 챙기게. 원래 가야 하는 목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옆에서 서방님 목 챙겨줘야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래, 그럼 됐다. 그리고 네가 뭘 미안해하니? 이번에도 성준이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넌 아무것도 모르다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은데. 내 잘못이지.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이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자. 저보다 둘째가 더 걱정됐어요. 뒤늦게 모든 제 재산이 형에게 간 걸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그 생각에 둘째 성훈이가 먼저 떠올랐죠. 평생 못난 어미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더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형에게 제 옷까지 다 빼앗기게 하다니요. 그럴 순 없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 어미까지 속이고 동생까지 이용한 아들이 미덥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약속을 받아냈고요. 며느리는 이 상황이 제게 미안한지 얼굴을 푹 숙이고만 있었어요. 아들의 성격과 이전의 행동들을 보고 알아왔던 저는 아들의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며느리에게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 차오르는 울분과 억울함을 참으려 입을 꽉 다물고 요양원까지 조용히 갔죠. 제가 도착한 요양원은 아들이 말한 것처럼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았어요.
깊은 산골에 출입구부터 허름하니 한눈에 봐도 아들이 가장 돈이 덜 드는 요양원에 고른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지낼 요양원이 좋든 안 좋든 그건 이미 상관없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것도 아닌 아들에게 버림받아 내쫓겨온 요양원인데 최고급 시설인 요양원인들, 허름한 곳인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인데 제 마음 이미 누더기가 된 상태였으니까요. 누더기가 된 마음 때문인지 아무리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둘러볼 생각도 포기하고 손자 손을 잡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요양원 안에서 재수속을 마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손주가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손주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할머니 슬퍼?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못된 짓 해서? 아니야. 지호 엄마 아빠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할머니가 지호랑 엄마랑 아빠랑 멀리 떨어져서 그게 슬퍼서 그래. 근데 우리 지호가 할머니 있는 곳에 자주 찾아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할머니 안 슬프다. 아닌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못된 짓 해서 슬픈 건데. 할머니, 엄마 아빠 내가 혼내줄까? 아니래도. 그리고 지호, 엄마 아빠 사랑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가족끼린 사랑해줘야지. 나 다 아는데. 나한테 다 있는데. 할머니 이거 봐. 여기에 내가 다 아는 게 있어. 손주는 제게 자기 폰을 건넸어요. 그게 저로서는 어리둥절하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손주에게 폰은 자기 목숨만큼이나 아끼는 물건이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요. 아마 다들 제가 하는 말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 손주에 대해 아시게 되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제 손주는 약간 자폐와 ADHD가 있었어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발달이 더뎌 명확하게 판정이 나진 않았지만 두 질병 중 하나인 건 확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딘가에 꽂히면 그것만 몇 분이고 몇 시간이고 집착하는 게 있었고 1년 전까지는 대화에도 감정 이해나 소통이 힘들 정도였어요. 그게 약간의 자폐와 ADHD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라 계속 알아보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손주가 4살 때부터 지금의 그 나이까지 집착하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휴대폰이었어요. 처음엔 아빠 엄마 폰을 가지고 만졌는데 한번 손에서 쥐면 절대 놓지 않고 강제로 빼앗으면 울고불고 경기가 나며 난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손자에게 폰을 사줬습니다. 그때부터는 손주 품에서 폰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하루 종일 쥐고 있었고 잘 때도 손과 가슴에 쥐고 잘 정도였으니 제가 목숨처럼 아끼는 폰이라고 한 말이 그냥 비유한 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손주가 제게 폰을 건네주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약한 자폐 또는 ADHD 손자가 해준 말이 보통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손주가 준 폰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동영상이 수백 개 가까이 있었는데 그건 손주의 또 다른 집착 중 하나였어요. 손주는 마치 일기를 적는 것처럼 폰 동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기록하는 게 습관이자 집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별거 아닌 동영상들도 많았는데 그중 손주가 제게 하나의 동영상을 가르치더니 틀어줬어요. 손자가 틀어준 영상으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게 됐죠. 영상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손주가 찍고 있는 건 신경 쓰지도 않는지 저에 대한 범행 계획을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당신 진짜 확실해야 해. 괜히 다른 식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거 크게 욕심부렸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벌어질 일을 모르겠어? 당신 왜 이렇게 날 못 믿어? 우리 엄마가 가져간 돈 중에 조금은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절대 전부를 다 돌려달라고 하거나 나 신고할 일은 0.1%로도 없어. 신고 관련해서는 마음 놓으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거기다 당신 엄마만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동생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 당신 엄마 설득해서 신고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자기가 신고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통보만 하는 게 아니라 협박도 한다고 했잖아. 엄마, 내가 그 돈 없어서 죽는다고 말하면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이야. 자기가 옥살이 하면 했지 자식한테 옥살이 하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거나 집안에서 쫓겨났겠지.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안심해. 난 그래도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아휴. 그래도 혹시 잘못되면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야지. 뭐가 있을까? 그래. 난 이번 일 몰랐다고 하자. 당신이 당신 욕심에 한 행동이고 난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이 동의한 걸로 아는 거야. 뭐? 너만 쏙 빠져나가겠다고? 너만 살 길 찾겠다는 거야? 이 돌머리. 내가 나만 쏙 빠져나갈 거면 당신 앞에 말하겠어? 그게 아니라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가 당신 엄마랑 동생에게 싹싹 빌고 쥐호 내세워서 동정심에 호소하겠다는 거지. 그럼 당장 신고할 거 얘기나 들어보겠고 또 그 사이에 말 지어내면 그 얘기 듣고 마음 약해져서 대충 넘어갈 수 있잖아. 나랑 지호가 당신 방패막이가 되는 거야. 그게 엄마는 통해도 성훈이한테까지 통할까? 그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만날 때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행동해. 나 때문에 엄청 미안해하는 척하고. 잘할 수 있지? 그거야 내 전문이니까 걱정하지 마셔. 내가 지금까지 당신 엄마 앞에서 연기한 걸 보고도 잘할 수 있냐고 물어? 내가 아주 눈물 콧물 다 짜내서 누구라도 마음 돌릴 수 있는 심파극을 만들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 계획의 끝이 얼추 보인다? 야, 계획의 끝은 진작에 봤어. 엄마가 호주 갔을 때 끝난 거라고. 그 영상을 봤다고 해서 제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믿고 있던 며느리에게 이제까지 속고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동영상, 저를 기만하는 동영상이 한참 많다는 걸 손주의 손짓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저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곧 아들과 며느리가 절 데리고 가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하게 할 테고 그때 만약 이 영상의 존재를 안다면 영상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부탁했어요. 제 폰과 손주 폰을 맞바꾸자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어디 하나 꽂히면 심하게 집착하는 손주에게 폰은 몇 년 동안 한시도 떨어진 적 없는 목숨 같은, 분신 같은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폰을 빼앗으려고 하다 손주가 경기를 일으킨 것처럼 이번에도 난리가 날 수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히 손주를 달래가며 폰을 맞바꾸자고 부탁했죠. 지호야, 할머니가 부탁이 있는데 할머니 폰이랑 지호 폰이랑 잠깐 바꿔서 가지고 있을까? 할머니가 잠깐만 쓰고 다시 돌려줄게. 할머니가 휴대폰에 게임도 많이 깔아주고 우리 지호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받아줄 테니까 며칠만 바꿀 수 있겠니? 내 폰? 내 폰 할머니 거랑 바꾼다고? 그래. 나 할머니 도와줄 거니까. 할머니 내 폰 필요한 거지? 그럼 내 폰 써. 나 할머니 폰 써도 좋아. 할머니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로 여겨지겠지만 저에게는 지호가 제게 폰을 바꾸자고 하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처럼 느껴졌어요. 지호가 그렇게 순순히 자기 폰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 부모에게도 또 제게도 절대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게 그 폰이었습니다. 그런 지호가 저와 폰을 바꿔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다행인지 몰랐어요. 저는 지호가 그때 할머니인 제 상황을 알고 절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보통의 아이들과 많이 달라 보이지만 자기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도우려는 그 마음은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없이 제게 폰을 건네줬던 거고요.
그렇게 저는 첫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손주의 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턴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는 걸 억울해하면서도 체념하는 척 행동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뵙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말과 함께 요양원 밖을 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두 사람이 요양원을 떠나고 나서는 곧바로 손주 폰 동영상 앨범부터 봤어요. 거기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온 영상을 계속해서 훑어봤습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아도 눈 비비고 볼 깨물며 수백 개의 동영상을 다 봤죠. 그리고 모두 알게 됐어요.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또 자기들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을 것 같으니 곧바로 저에게서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했다는 걸 말이죠.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식에게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제가 분노할 수 있는 모든 분노와 느낄 수 있는 모든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 제가 더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사람 새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끼리끼리 만난다고 해도 이따위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만나서 부모 버리는 일을, 부모 재산을 빼앗는 일을 이렇게 쉽게 또 태연하게 계획할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곧바로 호주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때까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가 이제까지 당한 일들과 두 사람이 절 기만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 얘기했죠. 뭐라고요? 형수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요? 재산을 다 빼앗고? 이 미친놈들, 이 밟아 죽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더니 기어이 일을 터뜨려? 그것도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한국으로 가서 그놈들 아주 밟아 죽일 테니까 무서우셔도 힘드시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세요. 제가 어머니께서 당한 일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요. 그리고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경찰 측에서 확인 필요하면 저랑 선주 번호 알려주시고요. 아니, 제가 신고할 테니까 어머니께서 전화 받으시고 이제까지 당한 일 설명하세요. 그놈들 절대 가만두면 안 돼요. 이번 기회 아주 밟고 밟아야지 우리 주위에 못 붙어있게 해야 한다고요. 둘째는 제 앞에서 처음 화를 내며 당장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첫째를 이해하고 부모로서 제 몸을 바쳐 희생하겠다고 한 저였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부모라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작당모의한 걸 듣게 되니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둘째 아들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경찰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재산 관련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원치 않는 요양원 입원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우선 저를 보호시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둘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오해라며 경찰에게 설명하고 저와 만나 오해를 풀겠다고 했지만 저는 일절 만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삼자 대면으로 만나게 됐죠. 아무래도 첫째는 며느리와 사전에 짠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해 그쯤에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이미 저도 둘째 아들도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행동 역시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도 말이죠. 저도 둘째 아들도 그 괘씸한 행동에 참고 있진 않았습니다. 특히 둘째는 정말 많이 화가 났지만 경찰이 바로 문 너머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에게 주먹을 날렸죠. 엄마, 내가 약속하면 신고도 안 하고 성훈이한테도 안 알린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 엄마가 요양원 안 가겠다고 그때 거절했으면 우리 집이든 성훈이 집이든 데리고 갔지. 근데 그때는 알겠다고 해놓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날 못된 아들로 만드냐고요? 너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나 협박했잖니. 공항에서 갈 때 차 안에서 내게 협박하지 않았어? 네가 나 버리고 내 재산 빼앗은 것도 전부 네 입으로 말해놓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나 너 이제 인간으로 안 본다. 인간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도 안 봐. 그러니 얄팍한 짓 할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다 인정해. 아니 엄마 그게... 여보 그만. 이건 당신이 잘못한 일이야.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행동이었다고. 어서 빌어. 어머님께 빌라고. 어머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저희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그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노여움 거두세요. 그리고 다른 벌은 주시더라도 이 사람 재산 관련으로는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 없으면 지호는 어떡해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벌 순 있지만 지호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발 지호를 생각해서라도, 아픈 지호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게 네가 말한 그 눈물 콧물 다 짜낼 수 있다는 연기냐? 겨우 생각해낸 게 지호였어? 그걸로 내 마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호 봐줄 곳이 왜 없냐? 이 할미가 살아있는데. 왜 지호가 갈 곳이 없어? 내가 지호 너보다 더 잘 봐줄 테니까 나가서 일도 하고 네 남편 옥바라지도 해라.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호가 아픈 걸... 아니 이 사람 없으면 저희 집 수입이... 고얀 것들. 여기 와서도 날 가지고 놀려고 그래? 이것들이 정말 미쳤나? 너희 처음부터 날 기만하고 만만히로 본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걸 알고 너희 신고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어디서 감히... 네? 다 아시다뇨? 그게 무슨... 엄마, 우리가 무슨 엄마를 만만히로 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사정이... 이 새끼가 진짜 정신 못 차리지? 야, 내가 지금까지 네가 무서워서 널 형이라고 존경해서 참아왔는 줄 알아? 너 아버지 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작에 내가 패 죽였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 내 형이라는 게 얼마나 화나고 창피했는지 알아? 속 끓는 부모님 보면서 내가 얼마나 끌어올랐는지 아냐고? 그런 놈 참고 봐주고 있었더니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해?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너 오늘 나한테 죽자. 너 같은 건 죽는 게 나아! 형 얼굴에 주먹을 날린 둘째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닥에 웅크린 자기 형을 계속해서 때렸어요. 지금까지 살며 쌓아온 울분을 토해내듯이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둘째를 보며 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아쉽게도 문 앞에 있던 경찰 때문에 저와 둘째 가슴속 응어리 크기만큼은 풀지 못했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잔뜩 겁을 먹은 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벌은 그 다음부터 있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첫째 아들과 며느리를 신고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인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로 신고했고 재산증여와 재산분할 협의서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죠. 둘째 아들 역시 자기 인감과 증명서, 날인과 동의 없이 진행된 건에 대해서 고소했고요. 그제야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자기 동생에게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내가 한 선택 진짜 뼈저리게 후회해요.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런 짓에... 나 진짜 새 사람 될게요. 나 엄마 모시고 진짜 착하게 성실하게 살 테니까 제발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처벌받으면 진짜 먹고 살기 막막해져서 그래요. 나 진짜 반성하고 잘할 건데. 그리고 엄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호도 생각해 주셔야죠. 지호 아픈 애라 부모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괘씸하시겠지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믿고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머니께 잘할게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각서든 계약서든 적을게요. 어머니께 평생 잘하겠다고,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요. 이 사람은 몰라도 저는 믿을만 하잖아요. 네? 똑같은 것들인데 믿긴 뭘 믿어? 내가 말했지. 난 너희 인간으로 안 본다고. 자식으로도 안 본다고. 너희에게 또 속을 생각 없고 지호는 너희가 챙기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거 벌 다 받고 나와서 그렇게 살아.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너희들끼리.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나 성준이야! 엄마 아들이라고! 엄마 아들 교도소 가도 돼? 아니, 엄마! 지호 생각해줘. 불쌍한 지호를!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법원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제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존재를 지웠어요. 낳아준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자식에게 더 이상의 희생과 자비를 베풀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다 더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 아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저와 둘째 아들 관련해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손주 지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던 겁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아들을 들이밀어 놓곤 그 아픈 아이를 학대와 방치로 괴롭혔다니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증여 또한 무효로 돌아갔고 사문서 위조와 공전자 기록 불실 기재, 배임으로 각각 징역 1년, 거기다 아동학대로 인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지호에 대한 친권도 상실됐죠. 지호는 둘째 아들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모든 판결이 끝난 이후 둘째는 저와 손자를 데리고 호주로 데리러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요. 뭐든 자기 혼자 책임지려 하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아들이라 별로 안 힘들다, 괜찮다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비자 만드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둘째가 대신 다 해주다시피 했고요. 정말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제가 호주에서 둘째 아들네와 손주 지호와 함께 있고요. 제 인생의 위기에서 기적 같은 도움을 줬던 지호는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지금도 약을 먹고 치료도 받고 있지만 이젠 보통의 아이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둘째 아들네와 지호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언제 또 우리 앞에 나타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두 사람에게서 제가 우리 가족을 지켜낼 겁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이번 일로 느낀 점을 말하는 걸 마지막으로 사연을 마칠게요. 붙잡아도 먼저 손 놓으려고 하는 자식 붙잡지 마세요. 나중에 저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때 저처럼 운이 좋거나 위기를 탈출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자식, 정신 차릴 만한 자식에게 사랑을 더 주자고요. 그게 부모로서 미안함이 덜 드는 행동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